안녕하세요. 이번 회에는 지난 회에 이어서 중국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중국인이 조선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그리고 중국군이 어떤 모양의 군대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과 중국인의 행태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앨런 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사 원색에는 다른 나라의 공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일본의 공사를 제쳐놓고 조선에서 군림했으며, 이러한 그간의 행실이 중국 공사로 하여금 이 합의를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합의라 하는 것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듬해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천진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의 내용 중에 청일 양국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미리 상대에게 통보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87년 미국에 파견할 초대 공사 박정양이 출발일에 출발을 못합니다. 앨런 공사는 이때 수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기록합니다. 북양 대신 지계 총독 리홍장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선 주미공사 파미를 방해하면서 조선 정부가 정권 대신을 파미할 경우 선전포고를 바라겠다는 위협적인 전문을 보냈으나 결국 실패하자 주차 조선 총리 원세계가 마지막으로 조선 국왕을 위협 공갈했기 때문에 이에 못 이겨 국왕은 박정양을 소환한 것이다. 9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2달 후에 미국으로 출발은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임장을 제정을 하고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청나라의 방해는 아주 심했습니다. 공사의 기록을 계속 보겠습니다. 청국공사 진수당에게 그동안 청국 병사를 치료해준 진료비 청구서를 보냈다. 이 청구서를 빨리 보내지 아니했는데 그것은 진료비를 독촉했다가 청국인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언사가 나올까 겁이 났다. 이어서 서울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은 길거리에서 길다란 변발을 늘어뜨리고 다니는 청국 병사를 만날 적마다 이러한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까봐 겁을 내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사가 경복궁을 갔을 때 얘기를 계속 합니다. 경복궁에 청국군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나들이를 방해했고 휴대하고 있던 사진 원판까지도 훼손했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얘기를 썼습니다. 1885년 12월에 얘기입니다. 신임 주한 청국공사 원세계가 차김했다. 제중원 병원 직원 중에 남아있는 3명의 영리한 기녀의학생은 너무나 값비싼 사치품인데 이들이 원세계에게 팔려간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원세계는 조선에 있는 동안 3명의 조선 여인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이 3명의 기녀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정확한 연결성은 있지는 않습니다. 1886년 초에 얘기입니다. 원세계 총리는 포크에게 교사 고빙을 반대한다고 엄명하였는데 그는 아마 교사 파견을 방해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포크는 미국의 대리공사 포크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때 이미 교사 3명을 선정해 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호머 헐버트 박사이고 이들 일행은 그해 9월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조선에 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수 여사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원세계, 그는 조선에서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권 뒤의 실력자라고 말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는 왕을 아련하는 데에도 거칠 것이 없으며 왕의 처신을 꾸짖기도 한다는 것이다. 원세계는 한러 밀약설 때문에 1887년에 고종을 폐립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꾸밉니다. 여사의 기록을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원세계에게 명함했으나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의 가장 큰 결함은 독단적인 행동이며 개혁과 일반적인 상식을 위해서 그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전형적인 중국의 관료이다. 그는 중국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의 형벌은 야만스러웠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하여 조선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한다. 버드 비숍 여사의 얘기였습니다. 호모 헐버트 박사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수습되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민비는 잠시의 유형 생활에서 돌아왔으며 모든 것이 평온하게 되었다. 일본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평화가 미봉되었으며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제 청은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민비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으로 행세했다. 이어서 1884년 갑신정변이 났는데 갑신정변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개혁파들은 개혁운동을 획책했으나 급진파들은 왕의 말보다도 청을 추종하는 보수파들에 의해 사사건건 저지를 당했다. 같은 시기의 얘기인데 수구당은 청나라 장군들 및 군대의 주둔에 힘입어 입지를 점차 강화했고 청의 군대는 수구당을 지원했다. 원세계 얘기로 넘어갑니다. 원세계가 수구당을 부추겨 개화당에 반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갑신정변부터 청일전쟁까지 그 기간이 10년인데 이 10년 동안 청이 조선에 대해 얼마나 침해 행위를 했으며 조선으로서는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오직 그의 맹종함으로써 그의 가장 가까운 우방의 호위를 외면했음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때 가까운 우방이라고 하면 일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은 이렇게 중국에 당하면서도 중국에 기대고 중국에 충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도층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중국은 그 문건에서 조선이 우리의 속국임을 2번씩이나 언급했다. 계속해서 조선이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항상 책임을 회피하고 종주국의 권리를 사실상 포기했던 북경정부가 이제는 자국의 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양에 주재하는 파렴치한 청 외교관 원세계는 조선을 파괴시키고 있던 질병의 치유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굶주림에 지쳐 정부의 반기를 든 지방 백성들을 진압할 군대를 제공했다. 조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쌍한 지방 백성들을 진압할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어서 그는 조선에서 청의 위상을 높일 태세를 갖추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 비극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일본의 단 일격이 청의 몽상을 뒤엎어 버렸다. 시원한 표현을 했습니다. 단 일격의 청나라를 조선에서 쫓아낸 일본은 조선 정부에 어떤 것을 개혁하라고
개혁 가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조선의 불쌍한 백성들을 진압할 군대를 제공했고, 이런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 중에서 어떻게 일본은 조선을 삼킬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고 중국은 조선이 추종해야 될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 민영준은 민씨 척족 중에서 그 당시에 제일 수괴라고 할 수 있는 부패 인물입니다. 헐버트 박사의 기록입니다. 겨우 목숨만 건져 청나라로 달아난 그는 한반도에서 청의 권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자문했다. 청나라와 조선의 부패 계층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청나라 대표 원세계 또는 조선이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 모두 조선인들에게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런 중국인들을 보면서도 조선의 유교를 전해준 중국인이라고 그렇게 추종하지 못해 안달을 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중국인들은 유교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본 모습이지 지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중국군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군은 청일전쟁에서 일본보다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패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제대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전투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왜 일본에게 그렇게 당했는지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기록입니다. 일본과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출병하는 군대 얘기입니다. 만주의 군인들은 훈련이 안 된 유목민으로서 하루에 1000명씩 봉천을 통해 남쪽 도시로 행군했다. 유목민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킬 겨를도 없이 출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청국군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약탈했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폭도처럼 여관을 차지하여 주인을 구타했으며 교회 예배당을 파괴했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비숍 여사는 연해주를 방문해서 거기서도 중국군의 행태를 보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훈춘에 만주 병사들 수천 명을 모아 공포정치를 하여 농부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게 했다. 만주 훈춘의 러시아군 사령관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러시아군 얘기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조선 사람 마을을 약탈하러 매일같이 국경을 넘어오는 중국의 마적들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을 체포하여 관리들에게 인계하면 즉시 석방되어 약탈은 되풀이되었다. 그 연해주의 중국군 얘기가 이어집니다. 병사들은 보수를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그나마도 장교에 빼앗겨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무제한의 약탈을 자행했다. 여자나 재산도 그들의 무자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병사들은 규율이 무너져서 중국인 대장은 자신들이 병사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서 청일전쟁 시기에 평안도에 있는 자산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본 장면입니다. 주민들은 무도하게 그들을 강탈하고 대가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탈취하고
여자들을 겁탈한 중국 군인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호소했다. 이 기록에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네 주민들은 중국 군들한테는 이렇게 당하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군들에게는 그렇게 당한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군의 규율이 훌륭하다는 점을 내키지 않게 증언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하기는 중국 군인들한테 뒤지게 당하면서 일본 군인들한테는 그렇게 증오심을 가졌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대동강 인근 마을을 지나가면서 본 장면입니다. 중국인에 대한 공포가 컸고, 중국인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피난간 마을이 싹 비워지고 사람들이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래 얘기는 청일전쟁 전후에 일본군이 정탐을 해서 파악한 중국군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사들이는 한편 티베트 전선까지도 변장한 일본 관리들을 파견하여 중국의 약함과 강함을 탐색했고, 중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총들, 구식총, 벌집처럼 구멍난 함포에 관한 정보를 참모본부에 보고했다. 또 일본은 얼마나 많은 중국 군대가 각 지방으로부터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며 화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국인들 자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역시 일본인답고 중국인보다 한 수 아니라 두 수, 세 수 위입니다. 역사의 기록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중국에서는 무한한 부패와 부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애국심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과 병참이 서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은 중국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호모 헐버트 박사의 중국군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청은 자국군이 거의 완전히 괴멸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이 이겼다는 주장을 종종 했다. 자연적인 조건은 전적으로 청에 유리했다. 청은 필수 요소 한 가지가 부족했고, 평양전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세계는 청이 기대에 부응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필수 요소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청군에 쉽사리 패배할 것으로 대다수 지식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청은 일본에 비해서 객관적인 전력은 우세했는데 변변하게 승리한 전투도 없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청은 일본이 보유한 전함들보다 훨씬 우월한 전함을 몇 척 보유했고, 병력으로 징집할 수 있는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었다. 청이 육군과 해군을 창설하여 강화할 때 다수의 외국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청일전쟁에서 영국은 청에 동조했다. 이 한 네 가지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중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점이라고 헐버트 박사는 기록했습니다. 이 시대의 얘기는 아니지만 헐버트 박사는 임진왜란 때의 명나라 군대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중국군이 어떤 군대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명은 침략자들의 중추가 사실상 무너질 때까지도 조선을 돕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으로서는 단독으로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서글픈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중국이 조선을 도운다고 맞지만 그 도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황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 헐버트 박사의 기록으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명나라 군대는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 행편은 얼마나 심했는지도 또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나라 군대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조롱 섞인 표현인데 중국 군대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군대는 청나라 군대였고, 그 명나라 군대였고, 그 이전에 당나라 군대도 있었는데, 지금 21세기의 중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아닐지 궁금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점을 지금까지의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보면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중국은 믿을만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군도 믿을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조선 사람들이 그랬듯이 막연하게 감상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중국이 우리의 상국이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을까 하는 점이 걱정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냉정하게 판단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 판단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제 3자의 눈으로 본 중국을 봤는데, 특히 한국인에 관해서는 중국이 동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또 그 지도층과 일반 국민을 가릴 것 없이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중국에 심하게 당하면서도 중국에 굴종했고 계속해서 중국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노예근성을 가지면 그런 일이 있는가 싶습니다. 19세기 말에 중국인들이 부패했고 조선은 그 부패 동맹에 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중국하고는 협력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물론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럼 현대에 들어와서 2019년 이후에 중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가 중국을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재 집권층이 더 중국에 무비판적으로 과거 19세기의 조선 지도층들 같은 그런 자세로 중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세기 말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수 기득권층, 권력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 개인정보 탐지 이런 것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근대 시민사회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한 상대도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거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거나
문명국들과 협력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대1로 이런 프로젝트는 약소국에게 부패의 덫을 놓아서 앞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제조 2025도 비슷합니다. 선진국의 지식, 재산, 도적질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술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봐도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결코 아니다. 결코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자유국가들과 힘을 합쳐야 됩니다. 바로 미국, 일본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들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